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장수는 돈 없이 오래 살 위험. 그럼 이론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는 뭘 합니까 여기서? 그 지배 원리라고 하는 거를 혹시 배우셨죠? 혹시가 아니고 뭐 배우셨겠죠? 지배 원리는 뭡니까? 같은 수익률일 때는 위험이 낮아야 되고 그 위험이 이제 같을 때는 수익이 높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죠. 당연한 거죠. 자, 그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특히 그 비체계적인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재무 이론에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분산 투자라고 하는 거를 하죠. 그리고 그 분산 투자에서 더 다음 뎁스로 나가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그 재무 관리나 이런 것들을 배우시게 되면은 분산 투자나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해서는 배우실 겁니다. 분산 투자에서 배우는 게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이론이에요. 그죠? 근데 이 포트폴리오 이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무위험 자산하고 그 다음에 주식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 세상에 나와보면은 우리가 투자하는 대상이 국채라고 하는 무위험 자산과 그 다음에 그 주식으로만 구성된 포트폴리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세분화되고 이거 말고도 다른 기타 자산들이 되게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대체적으로 뭐가 있어요? 국채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기타 채권들이 있겠죠. 주식으로 구성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서도 보면은 되게 종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왜냐면은 뭐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섹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기준들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펀드 같은 거 가입할 때 보면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중국 소비재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예전에는 뭐 신디아 이렇게 했던 것도 있고 이거는 차이나하고 인도를 합쳤던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브릭스 이런 것도 들어보셨죠? 요즘은 또 4차 산업혁명 뭐 아니면은 뭐 삼성그룹 뭐 럭셔리 산업들 다양하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말고도 요즘은 뭐 자산의 종류가 더 많아졌잖아요. 아니면 부동산 자산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기타 뭐 대안투자의 대상이 되는 여러 가지 자산군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까지 사실 다 고려해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웠던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는 딱 몇 가지만 다루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필드에 나오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 이해되셨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더 발전을 하면은 뭘 고려해야 된다? 자산 배분을 고려해야 된다고 했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럼 자산 배분이 왜 중요하냐? 실제 여러 가지 연구가 있습니다. 이거는 재무 관리가 아니라 투자론 책에 가보시면은 아마 이 그림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이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장표입니다. 여기 제가 여기 블로그에도 여기다가 이 정도는 뭐 해석하실 수 있으시죠? 네. 뭐 자산 배분의 중요성 왜 중요하냐?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냥 뭐 이런 사람에 의해 가지고 연구된 게 91년도에 Financial Analyst 저널에 발표된 자료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 자산 배분에 의해 가지고 전체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약 91%가 결정이 된다. 91%나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편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근데 여러 가지 전통적인 재무 이론에 따르면은 또 실증적인 결과에 따라서도 자산 배분이 전체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거의 대부분을 결정한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별로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 자산 배분 말고도 보통 뭐 시큐리티 셀렉션 이런 것들은 이제 증권 선택, 그러니까 개별적인 종목을 어떻게 피킹하는지, 그 다음에 뭐 마켓 타이밍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시점에 살 것인지, 뭐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도 약 5%하고 2% 정도밖에 영향을 못 미친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어떤 실증적인 자료에 입각해서 만약에 고객들에게 설명하게 될 때는 자산 배분에 대한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꼭 해주셔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여기서 그럼 자산 배분을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게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근데 고객들마다 각기 다 다르단 말이죠. 그 고객들의 성향을 반영해서 자산 배분을 해주는 게 누구다? 여러분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자산 배분의 기준을 수립하는 일이다. 그걸 관리하는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의를 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표적인 자산 배분의 어떤 그
방향성, 방법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배분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위험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보면은 위험을 굉장히 회피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위험을 되게 좀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위험을 좀 더 테이킹하겠다, 나는 아니면 위험을 회피하겠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 위험 자산에 대한 배분 기준을 결정하게 되겠죠. 이거는 우리는 또 위험에 대한 수용 능력,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위험 수용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이거는 위험 수용을 내가 좋아한다라기보다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여유 자금인 사람들, 그리고 자산이 좀 더 형성이 많이 된 사람들, 그리고 좀 더 이게 위험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내려보면 우리는 이걸 변동성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변동성? 그러면은 예를 들어 좀 더 젊고 소득이 좀 안정적인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위험을 조금 더 수용을 많이 할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 나이가 좀 많이 들거나 아니면 이게 여유 자금이 아니거나 아니면 자산을 크게 형성하지 못했던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위험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위험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적절치 않겠죠. 맞죠?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평소에 말씀드렸던 게 최고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 없다. 사람마다 각기 다 다르다. 최적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기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이 위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인데 그러면 도대체 몇 퍼센트를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을 수 있고 실제로 우리가 면접을 보거나 했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묻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묻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은 100- 나이만큼을 위험 자산에 배분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네, 이 주장은 제가 한 주장이 아니고요. 인덱스 펀드를 창립했던 존 보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보글. 네, 되게 유명한 분입니다. 인덱스 펀드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유명한 분이겠습니까? 그 존 보글이라는 분이 쓴 책을 보시면은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100- 자기 나이만큼. 만약에 제가 만약에 30살이면 좋겠지만 30살이라 치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네, 위험 자산의 몇 퍼센트? 70%를 갖다가 배분을 하면 되겠죠. 그럼 만약에 이게 50살이다 그러면 50%만큼 배분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죠. 이 사람이 위험을 얼마나 선호하는지 아니면 위험을 싫어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요 기준도 달라질 수가 있겠죠. 고객들한테 설명할 때 그냥 뭐 아무 때나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뭐 이런 기준을 뭐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나이가 많아지면은 이 위험 자산에 대한 배분 비중이 줄어드는 거니까 뭐겠어요? 회복하는 데 걸리는 어떤 시간적 여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주식이 언제 정확하게 올랐다 언제 내릴지 알지 못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당연히 내가 나중에 은퇴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면 안정적으로 내가 은퇴 후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좀 리스크를 줄이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 실제로 고객하고의 어떤 그 상담 등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위험을 얼마나 선호하는지, 위험을 수용할 수 있는지, 수용 능력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겠죠. 실제로 보면은 KYC라고 해가지고 고객 바로 알기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투자의 경험은 어떤지, 여유 자금인지, 뭐 아니면은 뭐 위험을 얼마나 선호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 뭐 종이 체크박스에 체크박스 몇 개 한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의 성향을 다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알 수 없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대화를 통해서 파악하라고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산 배분을 하게 될 겁니다. 주식이든 뭐 채권이든 여러 가지로 배분을 하게 될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주식하고 채권이라고 하는 걸 배우는 기준은 뭐겠습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했었던 가격과 가치를 구분하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팔게끔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였죠. 거기다가 정확하게 우리가 타이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코스트 에버리징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얘기했었죠. 평균 매입 단가 인하 효과 그런 것들을 누리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정액으로 분산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개념도 설명을 드렸었죠. 지난번에. 네, 그것도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그거를 코스트 에버리징 평균 매입 단가 인하 효과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쉽게 말하면 한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쌀 때 많이 사게 만든다. 물론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렇게 그런 투자 고수들은 이런 분산 투자를 할 때도 있지만 안 합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만 봐도 애플 같은 거에다가 거의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을 갖다가 투자하는 그런 집중 투자 형태를 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를 주시는 역할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High Net Wealth Individual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일반 대중 고객. 자,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해야 되거든요. 보세요. 사람 숫자가 이 사람이 HNWI 이게 많겠어요? 아니면 매스 고객이 많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초고액 자산가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재무적 요인이라든지 아니면은 텍스라든지, 그죠? 아니면은 개인의 어떤 그 비재무적 목표 이런 것들을 달성하는 데 더 관심이 많겠죠. 왜냐면 돈을 버는 것에 더 관심이 별로 없다고 했으니까. 지키는 거에 더 관심이 있다고 했잖아요. 요거는 조금 더 뒤에 나중에 신탁 같은 거 하면서 얘기를 해볼 것이고, 여러분들이 아마 주로 영업점에서 만나게 될 대상들은 아마 이 사람들이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게 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대중고객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뭘까요? 물론 돈을 많이 벌면 제일 좋겠죠. 뭐 그거는 너무나 추상적인 개념인 거고, 이 대중고객들이 가장 신경 쓰는 어떤 자산관리 목표는 뭘까요? 여러분들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은 아직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게 뭐냐? 라고 한다면 은퇴예요. 왜냐? 여러분은 심지어 들어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은퇴를 고려하지 않겠죠. 보통 20대나 30대 초반들이 은퇴를 많이 고려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은퇴가 굉장히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대 여명이 증가하고 있겠죠. 그러면 지금 보면 100세 시대라고 하죠. 근데 플러스 알파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 보세요. 보통 50대에서 60 이 정도에 은퇴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지금 은퇴를 하고 나서 50에서 60살이면은 뭐 예를 들어서 50에서 40년에서 50년 정도를 은퇴하고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내가 1년에 약 한 5천만 원 정도만 쓴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곱하기 40년 하면 얼마가 필요해요? 20억이 필요하죠. 이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고, 물가 상승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명목상 금액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인플레이션이 갔다가 예를 들어서 2%라고 한번 감안을 해보면은, 2%가 아니고 한 4% 정도로 감안을 해보고, 이걸 여러분이 계산해 보시면은 아주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금액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왜냐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에 곱하기 예를 들어 20년 동안 물가 상승이 뭐 3%라고 치고, 이렇게 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금액이 상당히 커지겠죠. 명목상 금액이. 근데 이게 뭐 무리한 수치입니까? 무리한 수치가 아니죠. 그러면 나이가 들면 들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이 준비되지 않은 미래가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럼 보세요. 지금 내가 한 5천만 원씩만 쓴다고 했었을 때 한 40년 동안 살아도 20억이 필요한데, 이거는 내가 아프거나 그런 문제가 없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물론 보험을 들어놨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은퇴 시점에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봤었을 때 현재 가치로 그 한 20억 정도를 갖다가 모아놓은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장수는 복이 아니다. 장수는 리스크다. 돈 없이 오래 살 위험. 여러분들은 젊으니까 그런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40대 넘어가서부터는 이 완전히 딴 나라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보세요. 주택 문제도 있는 데다가 돈 나갈 건 많죠. 거기다가 급여가 뭐 물가는 상승 속도보다 급여가 오른 속도가 더 느리잖아요. 보통은.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겠죠. 근데 은행에 찾아갔더니 어때요? 은행원하고 막 길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관리를 받고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이런 초고액 자산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한 대안들을 마련해 놓는 게 너무나 필요하겠죠.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면은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프레마스라고 하는 거는 공백, 틈 이런 걸 말씀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빙하가 이렇게 있으면 빙하에 틈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틈이 생기는 거죠. 그 틈이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내가 55세에 은퇴를 했어요. 근데 국민연금 65세부터 나옵니다. 받아도 문제, 안 받아도 문제. 근데 받는다 치더라도 문제예요. 왜냐면 이때 은퇴를 하고서 10년 동안 소득 공백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소득 대체가 거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은퇴할 시점 돼가지고 치킨집 차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기승전 치킨집.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근데 그럼 이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앞에 뭔가 해결 방안을 찾아야 돼. 그럼 만약에 내가 30살이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적어도 여기 25년
여기서 치면은 10년 더 있으니까 35년. 이 기간 동안에 투자를 잘해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소득 수준을 높이면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의 원천을 다변화하면 좋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그게 허용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급여소득자, 대부분의 급여소득자라고 한다면 여기서 25년, 35년 동안에 투자에 뭔가 이 투자를 잘 해야만 이 소득 크레마스를 극복하고 이 국민연금 65세 이후에 어떤 100세 시대까지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라서 자산 배분을 하고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좀 조급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요즘. 그러니까 코인 같은 거 막 박아놓고 막 가져야 하다가 지금 다 어떻게 했어요? 코인 콘자도 안 나오죠. 얘기를 해보자고 한다면은 아까 이런 사람들 매스 고객들은 다 케어를 못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은행원하고 대면에서 하는 것들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바일, 앱, 그러니까 웹, 이 부분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제가 진짜 한 58,000번 정도 얘기했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 보고서가 있어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고서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3월 29일 날 우리 금융경영연구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자, BOA입니다. BOA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고, BOA 같은 경우는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은 미국의 상업은행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은행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서프라임 모기 사태 때 메릴린치라고 하는 4대 IB가 파산해가지고 그거를 자산관리 부분을 인수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BOA 그룹의 WM 비즈니스는 퍼스트 무버로서 디지털 플랫폼을 차별화하고 이 부분을 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퍼스트 무버로서 어떻게 차별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메릴 엣지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10년 브로커리지 중심의 자산관리, 17년 로보 어드바이저 모델을 금융그룹 최초로 개발해서 종합자산관리 플랫폼으로 발전시켰다. 근데 솔직히 종합자산관리 플랫폼으로 발전한다. 요새 무슨 마법의 단어 아니에요, 플랫폼. 뭐만 하면 다 플랫폼이래. 근데 얘네들은 진짜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 크게 봤을 때 메릴 엣지라는 라인업을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했습니다. 뭐 직접 투자형, 로보 어드바이저, 로보 어드바이저. 근데 이거는 비대면 자문형이고 이거는 대면과 비대면을 결합한 형태입니다. 직접 네가 투자하려고 하면은 메릴 엣지를 이용해가지고 이걸 참고해가지고 해라. 수수료 0. 이거는 그리고 로보 어드바이저 이거는 비대면 자문형은 최소 투자 금액이 $1,000부터 시작하고요. 투자자가 설정한 투자 목표 가치에 따라 투자 포트폴리오 전략을 설계, 추천, 운용 이렇게 하고 투자자가 목표 관련 디지털 조언을 제공하고 대시보드로 투자 성과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그리고 콜센터 전화 응답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AUM은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전체 총 자산에서 수수료를 이제 0.45% 정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비대면이니까, 비대면 자문이니까 시간하고 공간 이런 것들에 제약 없이 고객들을 다수를 갖다 관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적합한 겁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매스, 대중 고객들에게 적합한 모델이 되겠죠.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좀 더 내가 심층적인 케어를 좀 더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한다? 여기서는 일단 비대면이 기본이 될 것이고 대면이 이제 결합된 형태인 거예요. 대면과 비대면의 자문이 가능하고 최소 투자 금액은 2만 불입니다. 이건 뭐 지금 하나 기준으로 보면 2,400만 원, 2,500만 원 정도 되겠죠. 온라인의 조언뿐만 아니라 콜센터, 은행 지점에서 자산관리사가 고객 맞춤형 대면 자문을 제공하며 고객 니즈에 적합한 포트폴리오 선택을 지원한다. 포트폴리오 선택을 지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만 놓고 봤었을 때 우리는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까? 사실 이렇게 초고액 자산가가 아닌 일반적인 매스 고객들 중에서도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초고액 자산가들처럼 이렇게 맞춤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을 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겁니다.